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너무 창피하고 짜증났던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40대 직장맘입니다. 현재 저는 혼자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결혼 생활은 9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혼한 지는 올해로 딱 2년이 되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데 제 나이 40을 넘기고 보니 시간이 정말 쏜살처럼 지나가더군요.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도 저는 엊그제 이혼을 한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게 괴롭다는 게 아니고 거꾸로 너무 좋아요. 이혼한 직후 제가 정말 기분 날아갈 듯 좋았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더는 볼 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행복 그 자체인데요. 내친 김에 작년부터 꾸준히 애청하는 제 최애 사연 살롱에 제 사연을 소개하고 싶어 이렇게 용기를 내봤어요. 사실 많은 분들의 다양한 사연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도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친정 부모님의 마음이라든가 저 역시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놓치고 살았던 문제들까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곤 했는데 특히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 때문에 몸도 마음도 고생하는 며느리가 많다는 것에는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났어요. 톡 까놓고 그들은 며느리한테 함부로 할 자격이 없는 생판 남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남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제 전 시어머니를 떠올리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이상하신 분이셨어요. 아껴도 너무 아끼고 사람이 좀 지나치게 궁상맞으셨는데요. 어차피 결혼해서 같이 살 것이 아니었기에 저는 그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듣기로 시어머니가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절약이 몸에 배고 그게 점점 심각해지셨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어서인지 저도 시어머니가 처음엔 이해가 되고 짠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문득문득 함께 있으면 시어머니의 지나친 절약정신 때문에 창피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같이 외식이라도 할라치면 너무 비싸다는 말을 계속 연발하시는 건 기본이고 이거 우리가 남기고 가면 다 버릴 거야 하시며 언제 챙겨오셨는지 주머니에서 위생봉투를 꺼내 식당 음식들을 담기 시작하셨는데 그것만 챙기시는 게 아니라 반찬을 추가하셔서 그 반찬까지도 봉투에 담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절대 시어머니와 외식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당신 스스로가 외식은 낭비라고 생각하셔서 저에게 외식을 하고 싶다 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 점은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런 점을 남편과 시아버님은 대놓고 싫어하셨는데요. 왜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렇게 챙겨간 반찬을 다음 끼니부터 열심히 식탁에 올리시는 시어머니셨는데 남편은 어릴 때도 종종 그렇게 밥을 먹었다 하더라고요. 게다가 결혼식 같은 곳에 가면 음식이 뷔페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는 아주 락앤락통까지 들고 오셨는데 그땐 저도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가 낸 축의금이 얼만데 이 음식들 공짜가 아니야. 내가 낸 돈으로 내가 음식 가져간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니? 너도 먹고 싶은 거 통에 마음껏 담아. 이거 다 남으면 음식물 쓰레기다. 나는 자연을 사랑하는 여자야. 라며 저에게도 락앤락통을 쥐어주셨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친척들 사이에서도 시어머니는 엄청 유명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시어머니를 좋게 보는 친척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친가 친척들은 그렇지만 외가 친척들은 아니었죠. 다들 조금씩 그놈의 궁상맞은 절약정신을 갖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그래도 그중에 저희 어머니가 가장 심한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피를 나눈 자매인 이모님들도 시어머니의 궁상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는데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초반에는 말리려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람들이 저희 시어머니를 안 좋게 보는 걸 저도 보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 따윈 상관하지 않는다는 시어머니는 언제나 늘 당신의 행동에 떳떳하셨는데요. 나중엔 제가 포기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그런 자기 엄마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자기 엄마처럼 알뜰한 사람이 없다고,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보다 좋은 거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는데, 그때의 충격이란 어떻게 설명하려고 해도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변하게 된 이유가 시어머니가 그런 투철한 절약 정신으로 꽤 많은 돈을 모았다는 걸 안 이유였던 것 같은데, 저희 시어머니는 딱히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셨어요. 그렇다고 시아버님이 엄청 돈을 잘 버시는 건 아니고 평범한 셀러리맨이셨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 같은 현금 부자가 없더군요. 돈이 좋긴 한지 남편은 그걸 알고 그 이후부터 태도를 바꿨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모은 돈이라는 걸 알아서인지 좋고 싫고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았어요. 부자면 뭐하나요? 사람이 돈을 쓸 줄 모르는데요. 이건 살짝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생전 옷을 돈 주고 사 입으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뿐인가요? 화장품도 누가 주는 샘플 아니면 바라지도 않으시는데 공짜는 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어떤 날은 조금 오버해서 당신 목숨 걸며 달려들더라고요. 왜?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물티슈나 부직포 행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받기 위해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같은 길을 돌아서 가신 적도 많다고 했는데, 그런 노력 덕인지 모르지만 시어머니는 사지도 않은 생필품이 잔뜩 있었어요. 그렇다고 공짜로 받은 물건들을 헤프게 쓰지도 못하게 하셨는데요. 심지어 모든 물건은 재활용에 재재활용까지 해야 쓰레기통으로 갈 수 있었어요. 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있죠? 그것도 얼마나 아까워하시던지 쓰레기를 모아서 마트나 지하철, 화장실에 갖다 버리기도 하셨는데, 그걸 공교롭게 들키는 일도 있어서 그것 청소하는 미아원 할머니와도 대판 싸워 경찰서까지 가신 적도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 무슨 블랙리스트처럼 저희 시어머니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생겨났는데, 그래서 시아버님이 이사까지 고려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를 간들 시어머니가 안 그러실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아버님은 당신이 당장 창피해 죽을 것 같아도 이사를 포기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사를 가봐라. 나야 당장은 편하겠지. 근데 네 시어머니는 새로운 곳에 왔으니 얼마나 신나겠니? 자기를 아는 사람 없으니 얼마나 활개를 치고 다니겠냐고. 그럼 그때마다 이사를 가?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네 시어머니를 불편하게 살라고 내가 이사 포기했다. 자기도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불편하면 느끼는 게 있겠지. 이렇게 나름의 큰 뜻을 갖고 시어머니를 고쳐보려 하셨어요. 하지만 당사자인 시어머니는 그런 점을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당당한 자신의 권리를 타인이 자격도 없으면서 방해한다고 엄청 억울해하셨어요. 이렇게 저는 결혼 후 이런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함께 경험하며 처음 가졌던 짠한 마음은 사라졌는데, 여기서 다행인 건 남편은 그런 자기 엄마를 닮지 않았다는 거였죠. 남편 말로는 그런 투철한 절약과 자린고비 성품 때문에 시아버님이 이혼까지 언급하시며 두 분이 싸우기도 엄청 하셨다는데, 그걸 보고 자라서인지 남편은 총각 때부터 자기 엄마 같은 여자는 만나지 않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럼 남편과 당신 아들까지 이렇게 싫어하는데 시어머니가 달라질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천성이 어디 가지 않는가 봅니다. 거기에 가난했던 기억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으니 그런 공짜 물건들도 쟁이지 않으면 당신 마음이 불편한 건데, 여기서 더 대박은 뭔지 아세요? 친한 사람들한테 줘야 하는 선물도 그런 공짜 물건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자기 생일에 공짜로 나눠주는 사은품을 선물로 받고 싶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선물은 신혼초 저도 받았는데요. 무슨 보험 스티커가 붙은 위생장갑에 식용유와 밀가루 세트,
포스트잇 같은 걸 잔뜩 주셨어요. 이런 것들 돈 주고 사면 너 완전 바보다. 떨어지면 언제든지 말만 해. 내가 챙겨줄 테니까. 이것 봐.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있다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프게 쓰라는 거 아니니까 아껴 쓰고. 여자는 자고로 뭐든 아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잘 살지? 이렇게 저한테 당부의 말씀도 하셨는데요. 뭐 쓸 수 있는 물건이니 유용하게 잘 썼지만 늘 저런 걸 챙겨주시며 이상한 세뇌를 시키시니 솔직히 크게 감사한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로 항상 생색을 내고 싶어 하셨는데 한 번은 그래도 내가 항상 너 오면 빈손으로 안 보내지?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니? 감사한 줄 알아. 이렇게 당신한테 감사하라는 강요까지 하셨죠. 솔직히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이런 거 주시지 말지 하며 받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았는데 저 역시 불만이 있었어요. 제가 하물며 며느리인데 저야말로 시댁에 갈 때 빈손으로 갈 리가 없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과일이나 고기 세트 같은 걸 사가지고 갔었는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자린고비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사들고 간 물건들을 보며 입이 귀에 걸리셨는데 그 좋은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고 황당하게도 저희는 사가지고 간 좋은 음식들이 아닌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조금 있으면 버려야 할 것 같은 말라 비틀어진 식재료들로 요리한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저건 음식을 먹었다기보다 음식물 처리에 이용당한 기분이었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무조건 땡큐한 장사였겠죠. 하지만 저는 반대로 불만이 많아졌고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사가지고 가봤자 맛도 못 보는 거 저도 점점 시댁에 인색한 며느리가 되어갔죠.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잖아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남편과 사는 데는 지장은 없었어요. 남편은 주는 대로 먹고 또 뭐든 제가 하자면 군말 없이 하는 타입이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결혼하고 신혼기간에는 제가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게다가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을 간 날 허니문 베이비인 딸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하물며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바로 그 빌어먹을 절약정신 때문이었죠. 이것만 봐도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교훈이 생각나는데 절약도 그래요. 절약이라는 게 무작정 미덕은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의 말처럼 절약과 궁상은 한 끗 차이였는데 시어머니는 당신이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셨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당신의 투철한 절약으로 인해 인간관계도 나빠지셨는데 절약이 뭐가 나쁘냐고 자기를 손절한 그 사람을 욕하시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시어머니의 사회생활은 좁아져만 갔고 그 동네에서 자린고비 소여사라고 하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는데 오죽하면 시아버님이 동네에선 쪽팔리다며 슈퍼마켓도 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시아버님의 그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생각이 다르셨는데 동네에서 제법 큰 마트들이 종종 자체 쿠폰제나 포인트제를 하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또 그거에 엄청 집착하셨어요. 그러니 다른 슈퍼에 가서 생돈을 쓰는 시아버님을 보면 엄청 뭐라고 하셨는데요. 어머, 당신 또 우리 동네 슈퍼 안 가고 다른 동네 슈퍼 갔어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거기 쿠폰을 받아와야 한다니까. 이것 봐봐요. 우리 화장실 휴지 떨어져서 이것 빨리 5장 돈 모아서 바꿔야 하는데 이 돈이면 쿠폰 3장은 받겠네. 됐어.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나는 이 동네에서는 절대 하드 하나도 안 사 먹을 거야. 당신이 저 밑에 슈퍼에서 병 훔쳐서 위에 슈퍼에 팔아버리는 통에 내가 개쪽당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런데 내가 그 슈퍼를 어떻게 가냐고? 아니 당신은 내 남편이면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사람 답답하네. 답답해? 나도 답답해. 아니 왜 그렇게 궁상을 떨고 살아? 당신이 그러면 남편 욕먹이는 건 몰라? 남편이 오죽 돈을 못 벌어오면 마누라가 병까지 훔쳐서 파냐고. 뭘 또 그래요. 내가 뭐 일부러 그랬냐고. 나는 그냥 누가 병을 모아놓은 줄 알고 갖다 팔았다니까요.
아깝잖아요. 그게 푼돈 같아도 돈만 원은 된다고. 아니 이 사람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슈퍼 앞에 병이 모아져 있으면 당연히 그 슈퍼 물건이지. 누가 슈퍼 앞에 벙을 모아서 버리나? 그리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 슈퍼에 팔지 왜 제일 먼 슈퍼에 팔러 갔는데? 다 알고 한 짓이잖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다. 당신은 양심 같은 것도 다 엿바꿔 먹었지? 그러니까 고물상 할배 물건도 훔쳐다 팔았겠지. 진짜 당신 애들도 있는데 계속 일할 거예요. 그 얘기는 진짜 한참된 일인데 뭐하러 다시 꺼냈냐고. 딱 한 번이었어요. 고물이 그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딱 한 번 해봤다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그 고물 어딘가에서 주웠을 건데 임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알배가 힘들게 찾아서 모아놓은 걸 훔쳤다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아우 알았어요. 진짜 애들 앞에서 창피해서 못 있겠네. 이제 그만 좀 해요. 당신 나 일부러 애들한테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거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정말 너무하네. 남편이 아니라 원수지. 그리고 당신은 휴지 못 바꾸면 신문지 써요. 지금 보니까 당신은 휴지 쓸 자격이 없네. 자격 같은 소리 하네. 그래, 내 휴지는 내가 사서 쓴다. 됐냐? 내 휴지에 이름도 써놓을 거니까 나 몰래 쓸 생각하지도 마. 정말 저런 대화를 신혼초에 옆에서 제 두 귀로 듣는데 그때 저는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때는 남편도 안절부절 못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아니 슈퍼에서 병을 훔쳐서 다른 슈퍼에 판 것도 기가 막힌데 고물상 할아버지 물건을 훔쳐 팔다뇨. 이건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사람이 얼마나 지독하게 가난했으면 저런 사람이 되었을까. 저희 할머니랑 같이 6.25라도 겪으신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까지 들었을 때는 최대한 시어머니 기분 나쁘지 않게 어머니 그렇게까지 아끼지 않아도 돼요. 평생 아끼면서 살았는데 이제 좀 쓰고 사셔야 억울하지 않죠. 라고 말한 적도 있었는데요. 역시 사람은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약을 종교처럼 맹신하는 시어머니에겐 절대 통할 리가 없었어요. 그러니 생일이나 아이 출산 또 돌잔치 같은 축하받는 날에도 시어머니는 제대로 된 선물 한번 해주신 적이 없었는데요. 솔직히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 마음에도 한켠에는 측은지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는 가지 않아도 미워하진 않으려 노력을 하기도 했는데 친정엄마도 저더러 힘들겠지만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참고로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비슷한 연배셨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를 이해하셨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거야. 네 시어머니가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 네가 조금씩 좋은 것도 사드리고 경험하게 해드려. 혹시 아니? 늦바람이 무섭다고 한 변 편한 맛을 알면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나 후회할지. 내 친구들 중에도 니네 시어머니처럼 무조건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애 있거든? 지금 걔가 제일 잘 놀아. 라고 하셨는데요. 친정 엄마까지 나서서 저런 말을 하시니 그때는 저도 뭔가 시어머니와 친해지려 나름의 노력을 했더랬죠. 하지만 그것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였어요. 저희 시어머니의 좌우명은 티끌모아 태산이었는데 절약해서 쟁이고 모으고 태산을 만드는 걸 즐기는 사람에게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와 같은 말을 담배를 좋아하는 골초에게 담배 좀 끊고 건강하게 살라는 말과 똑같더라고요. 아니 애연가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알기라도 할 텐데 시어머니는 절약이 뭐가 나쁘냐고 저를 이상하고 해프나이로 생각하며 한심하게 보셨는데 아마도 당신이 모은 돈 때문에 더욱 당당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그 돈에 덕을 봤냐고 물으시면 그것도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어머니는 돈 쓰는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하세요. 병도 꼭 키워서 더 많이 고생하는 타입이었는데 조금 아프면 병원 가서 금방 나을 수 있는 걸 병원비 아깝다고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집에서 민간요법 하시며 자연치료를 하셨는데
전에 코로나 때는 거의 죽다 살아나셨어요. 그것도 뒤늦게 검사와 약이 공짜라는 걸 알고 병원에 가셨지, 아마 그것도 돈을 받는다고 하면 안 가셨을 수도 있는데요. 상상만 해도 답답하죠. 그렇다 보니 저와 시어머니는 늘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걷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평행선만 걸었다면 저는 이런 사연을 쓰고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기어코 당신 스스로 평행선을 벗어나 문제를 만들어버리셨는데, 시어머니가 가진 돈을 언젠가는 장남인 자기한테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저희는 이혼까지 치닫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가 심하게 아끼시는 것도 자기 엄마가 좋은 뜻에서 하는 거지 않냐고, 그 아낀 돈으로 가족들이 편하게 살았으니 그 노고를 궁상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알아줘야 한다고 저한테 자기 엄마한테 잘해주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더 나아가 자기는 안 그러면서 저더러 뭐든 아껴 쓰라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모은 돈 못 받냐고. 저희도 그렇게 모으려면 지금부터 아껴야 한다고 했는데 황당했죠. 그때마다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나중엔 남편이 저더러 자기 엄마처럼 살라고 할까봐 무섭기까지 했는데, 아니 자기가 해픈 건 인지조차 하지 못하면서 왜 남을 지적하는 건지 솔직히 짜증이 났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이지만 서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 아웅거리며 싸웠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싸우다 보면 언젠가는 남편이 포기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댁에 다녀오면 가뜩이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저를 남편이 꼭 한두 번씩 제 속을 긁었고, 그 때문에 지긋지긋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왜 명절만 지나면 부부들이 갈라서는지 알겠더라고요. 심지어 저희는 명절도 아니고 그냥 시댁에 다녀왔을 뿐인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으니 결혼한 걸 후회했죠. 모든 이혼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좋아서 사랑했고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어 결혼까지 했는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지옥처럼 힘들고 짜증만 난다니 저는 딸아이에게 미안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우울증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다니기도 했어요. 남편은 무슨 그깟 일로 정신병원까지 가냐고 저더러 보여주기 식으로 병원에 갔다고 했는데, 걱정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저딴 소리나 하고 있으니 내가 왜 저런 인간이랑 사나 이참에 확 이혼을 할까 생각도 여러 번 했는데 아이 때문에 참았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도 참았는데요. 제가 그때 회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어 실직 상태였거든요. 누가 그러는데 수입이 없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했고, 그럼 남편은 우리 딸을 시어머니에게 맡길 것이 분명했기에 그것만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남편과 싸우지 않기 위해 남편과 한 공간에 있거나 부딪히는 일을 최소한으로 하며 지냈는데요. 우울증 증상 때문인지 그때는 남편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제가 좋다고 쫓아다니고 결혼만 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여왕 대접해주겠다고 하더니, 결혼 후엔 반대로 자기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아기 도련님이 된 남편을 보면 한없이 우울감이 들었는데, 그때는 제 인생도 계속 우울할 것만 같더라고요. 예전에 들었던 유행어처럼 이번 생은 망한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딸이 있으니 이번 생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저는 딸을 제 분신이라고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딸을 위해서라도 예전에 활기있던 제 모습을 찾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혼자였지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자기 개발도 하면서 복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는데요. 의지가 있으니 제 삶도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살다 보니 9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다시 입사해 예전처럼 일도 하고 돈도 벌었고 아이도 커서 엄마 손이 덜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남편하고만 사이가 개선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잠깐 옛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저희 친정과 시댁은 사는 형편이 비슷합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전업주부시거든요.
가끔 집에서 하는 부업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은행에 다니시는 아빠가 벌어오시는 수입으로 저희 네 식구 무난하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저희 시어머니가 저런 아끼는 병에 걸렸다는 걸 안 친정 엄마는 종종 저희 시댁에 선물을 보내시곤 하셨는데요. 어떤 날은 한우 세트, 또 어떤 날은 제주도에 가셨다며 한라복이나 갈치, 옥돔 같은 걸 시댁에 보내셨어요. 물론 저희 집에도 보내주셔서 감사히 잘 먹었는데 정말 입에서 바로 녹아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걸 받으셨음에도 시댁에선 답례는커녕 고맙다는 인사도 없으셨는데 저도 팔은 안으로 굽기에 그게 서운하고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도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친정엄마는 알겠다고 하실 뿐 저 몰래 똑같이 선물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시댁에 갔을 때 냉장고에서 썩고 있는 선물들을 보고 알았는데요. 저도 똑같은 걸 받았기에 저게 우리 친정에서 보낸 선물이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저희 친정에서 보낸 거죠? 이걸 이렇게 안 드시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다 버려야 하잖아요. 라고 저도 모르게 싫은 소리를 한 적도 많았는데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황급히 다시 그것들을 냉장고 깊숙이 밀어 넣으며 아끼는 거야. 사돈이 줬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두고두고 먹으려고. 이제 먹을 거야? 하며 냉장고 문을 닫으셨는데 저렇게 늘 아끼다 똥된 음식만 드시니 그것도 문제였어요. 젊었을 때는 괜찮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식중독 같은 걱정도 되고 무엇보다 맛있는 걸 맛있을 때 드시지 못하니 그게 답답하기만 했는데 그래서 친정에도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엄마가 보낸 거 아까워서 못 드셔. 그거 한참 지나도 다음에 드시는데 그러다 아프기라도 하심 엄마 어떻게 하려고 해? 그럼 사돈 때문에 아팠다고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금은 매몰차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모르게 친정엄마가 편해서 말이 자꾸만 거칠게 나왔어요. 마치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다. 우리 시어머니 아프시면 엄마 때문이라고 하실 텐데 그럼 나를 얼마나 미워하겠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된 못된 딸이었는데 그러자 저희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댁으로 가는 친정 선물은 없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당연히 서운하셨겠죠. 공짜로 좋은 물건들을 받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뚝 끊겼으니 얼마나 아쉬우셨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니네 친정에 무슨 일 있니? 다른 게 아니고 선물도 안 오고 내가 걱정이 돼서 선물 때문이 절대 아니야. 이렇게 돌려 물으시기도 하셨는데 그럼 저는 요즘 좀 어려우신 것 같다 거짓말을 했어요. 어려워서 선물을 못한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1도 의심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가만 보면 니네 엄마도 참 해퍼. 여행 다니지. 먹는 것도 꼭 비싸고 좋은 것만 찾았잖아. 사람이 아낄 줄도 알아야지. 언제까지 산다고 그렇게 돈을 펑펑 쓰니? 너는 니네 엄마 닮으면 안 된다. 가만 보면 너도 위험해. 라며 갑자기 저희 엄마 험담을 하셨는데 원래도 좋아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지만 그때는 진짜 가족만 아니면 평생 안 만나고 싶더라고요. 여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잘도 받아놓고 저딴 말을 할 수가 있는지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문제의 날은 그 이후로부터 멀지 않았어요. 그날은 명절이었는데요. 그 집의 유일한 며느리였던 저는 명절 하루 첫날 차례 음식을 하러 싫지만 시댁에 갔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가기 싫은 걸음을 옮겼는데요. 다행히 시댁은 그리 음식을 많이 하진 않으셨어요. 그건 역시도 저희 시어머니의 절약정신 때문이었죠. 매번 명절마다 너무 많은 음식을 한다며 자기는 낭비라고 하시며 몇 가지 음식만 하시는데 그 점은 유일하게 저와 맞았어요. 하지만 싫은 건 싫은 거라고 시댁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건 정말 고역이었는데 특히 냉장고 열기가 너무 싫었어요.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냉장고가 오래되어 냄새가 난다고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유독 더 심한 냄새가 났는데 이건 필시 냉장고에 썩은 음식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시어머니 몰래 냉장고 청소라도 해드릴 심산이었는데요. 마침 시어머니가 웬일로 시장에 다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는 그때라고 생각하고 빨리 움직이려 했는데 정말이지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저절로 헛구역질이 나왔어요. 과일 칸에는 절반은 썩었는지 색깔이 변해 있었고 고기는 언제적 고기인지 냄새가 수상쩍었는데 이런 건 먹으면 분명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탈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음식을 우리 딸이 조금 뒤에 끼니로 먹을 것을 생각하니 당장에 버려버리고 싶었는데요. 바로 그때였어요. 너 거기서 뭐하니? 어머니 시장 가신 거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만두피 좀 사러 갔는데 오래 걸릴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왜 냉장고에 있는 걸 죄다 꺼내고 그래? 그게요. 냉장고에서 썩은 내가 나서요. 그리고 저것들 전부 상했어요. 먹으면 큰일 나요. 상하긴 뭐가 상해? 괜찮아. 이제 너희 식구들도 왔으니 금방 먹어 치우지. 그리고 내가 언제 너더러 냉장고 청소하라고 했어? 괜히 남의 살림 건드리지 말고 너는 시키는 거나 해. 저 짜투리 채소들 전부 다지고 이 고기도 썰어서 우리 만두에 먹자. 저걸 다져서 만두를 하자고요? 싫어요. 아니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전부 버려요. 얘가 정말 아까부터 음식 아까운 줄 모르고 왜 이래? 너도 네 엄마 닮아서 파산하고 싶어서 그래? 파산이요? 저희 엄마가 파산했다고 누가 그래요? 네가 전에 그랬잖아. 요즘 힘들어서 선물도 못 보낸다고. 그게 어떻게 파산을 한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은 받기만 하셨지. 뭐 저희 친정에 보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어머니는 계속 파산이셨네요. 그러니 이런 썩은 음식도 드시고 그러죠.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나랑 네 엄마가 같냐? 원래 하던 사람이 못하던 거랑 원래 안 하던 사람이 쭉 안 하는 거랑 같냐고. 그리고 나는 아들 엄마야. 그럼 딸 가진 엄마가 노력하는 건 당연하지? 저는 시어머니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당신의 아들 엄마라 당연하게 저희 친정 선물을 받았다는 소린데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썩은 음식은 안 먹는다고 드시고 싶으면 어머님이랑 어머니 식구만 먹이라고 하고 저는 딸아이와 멍절이고 뭐고 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그러면 어떡하냐고 자기가 중간에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라도 가서 시어머니 화를 풀어보겠다고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너는 계속 거기 있어라. 나는 딸이랑 우리 친정 가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남편은 무조건 아침에는 저희를 데리러 집에 오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별 생각도 없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해 자기 엄마 기분 다 풀렸다며 1시간 내로 도착하니 친정에 갈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요. 처가에 굳이 가겠다는 남편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더 고집을 부리면 그때는 또 싸워야 하니까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딸아이도 그때는 어느 정도 컸기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싫어했는데 제가 스스로 다짐한 게 있었어요. 가급적이면 딸아이 앞에서는 다정한 모습은 못 보여도 싸우고 헐뜯는 모습은 보이지 말자고요. 그래서 딸아이도 있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 준비를 한 후에 차에 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비위가 상하는 냄새가 차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차에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혹시 어머니 집에서 뭐 가져왔어? 냄새가 나? 이상하네. 나는 안 나는데. 그리고 엄마가 매번 받기만 해서 죄송하다고 트렁크에 뭐 싸주긴 했어. 뭐? 그게 뭔데? 혹시 음식이니? 뭘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해. 명절이니까 명절 음식 나눠 먹는 거지. 처가집 차례 안 지내서 명절 음식 안 하시잖아. 자기 좀 이상하면 차문 좀 내릴까? 남편은 묘하게 제 눈치를 살피며 차창문 4개를 전부 다 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상한 썩은 내는 사라지지 않았고 저는 보진 않았지만 트렁크에 뭐가 있는지 짐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냄새가 제가 시댁 냉장고에서 맡은 냄새가 분명했거든요. 제가 분명 이건 썩었다고 먹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자기 식구들도 안 먹고 저희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싸주셨다고 생각하니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는 기분이었는데 저는 당장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차를 어떻게 세우냐고 휴게소 나올 때까지 참으라 했는데요. 저희 친정이 그리 멀지 않아 고향 휴게소에 도착해 곧장 차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러자 완전 빼박이었는데 아주 많이도 싸주셨더라고요. 아니, 이참에 냉장고 청소를 하신 것처럼 트렁크에 음식이 가득했는데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그 음식들을 전부 꺼내 남편한테 따지듯 물었어요. 너는 이것들 쌀 때 안 말리고 있었어? 이게 냉장고에서 나왔을 뿐이지 쓰레기잖아. 사돈한테 쓰레기를 보내는 사람이 제정신이야? 라고 제가 도끼 어린 얼굴로 따졌죠. 그러니까 남편은 화난 저보다 주변 사람들 시선을 더 의식하는지 저더러 목소리 좀 낮추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말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내가 너무 아니다 싶은 건 뒤에서 몰래 뺐어. 그나마 상태 괜찮은 걸로 싼 거야. 라고 하는데 와, 이걸 정말 죽여 살려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이건 진짜 우리 집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지. 우리 집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거야? 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 아끼시려고 그러신데? 뭘 또 그런 소리까지 하냐. 저게 오늘 내일 해서 그렇지 먹을 수는 있는 거야. 나는 어릴 때 많이 먹어봐서 대충 보면 안다니까. 그리고 선물은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지랄하네. 그럼 저게 니네 엄마 마음이라는 거지? 냄새나고 더럽고 먹으면 탈나고. 탈 안 난다니까 그러네. 그럼 너 다 처먹어. 나는 저딴 음식 먹어본 적도 없고 구경해본 적도 없거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갈 테니까 알아서 너는 니네 집에 가. 뭐? 나더러 여기서 우리 집을 가라고? 제정신이야? 그럼 이거라도 도로 가져가야지. 내가 냄새나는 이것들 가지고 어딜 가니? 몰라. 그건 네 사정이지. 왜? 이제는 음식에서 냄새나는 건 인정하겠니? 차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간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호련히 그 음식 쓰레기와 함께 남편을 휴게소에 버리고 차를 끌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혼 아니면 내 인생은 정말 답이 없겠다. 이혼을 결심했는데요. 멀어지는 제 차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사이드미러에서 멀어지니 이대로 우리 사이도 멀어져서 영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차에서 겁을 잔뜩 먹은 딸아이에게 저는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최대한 성의를 다해 설명하고 이야기했는데 딸아이는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친할머니네 가는 게 싫었다고요. 그리고 아빠도 점점 친할머니를 닮아가는 것 같아서 걱정했었다고 했는데 아이 눈에도 보일 건 다 보이나 보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는 가족들 모임 명절에 졸지에 이혼 선언을 하게 되었고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친정 부모님은 다른 무엇보다 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라 하셨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깟 참고 살 수도 있지 않냐고요. 아니면 시댁과 연을 끊고 남편하고만 살면 되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기 싫었어요. 벌어도 제가 더 많이 벌었고 남편은 어째 점점 사람이 하기 싫은 건 남한테 밀었는데 그러니 회사 평판도 그저 그렇고 그게 또 자격지심이 되어 저에게 함부로 하려 하더라고요. 게다가 점점 더 궁상을 떨며 이런 식으로 저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시어머니 태도도 더는 좌시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일로 저를 경악하게 할까 걱정하는 것도 싫었죠. 그리고 제가 휴게소에 버리고 온 남편은 무슨 깡인지 지발로 저희 친정집에 왔는데요. 그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휴게소에서 개망신을 당했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자기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아냐며 제 탓을 하는데요. 아니, 그게 왜 제 탓이 되는 거죠? 그건 분명 음식 쓰레기를 사돈에게 선물하겠다고 한 자기 엄마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하라던 친정 엄마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주방에서 무언가 가지고 나오셨는데 저희 가족들은 저희 엄마가 들고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바로 저희 친정집 음식물 쓰레기통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저희 엄마가 하신 말씀이 정말 통쾌했는데요.
잘 왔네. 나도 자네 집에 선물 하나 보내야지. 이거 오늘 저녁하고 나온 음식물 쓰레기인데 자네 이거 들고 가서 자네 엄마랑 먹게나. 이럴 줄 알았으면 한 일주일 정도 모아서 크게 줄걸. 미안하네. 장모님, 이게 지금 무슨 짓이세요? 이건 쓰레기잖아요. 쓰레기통에 든 거. 그래. 왜? 쓰레기통에 들었으면 쓰레기고 냉장고에 들었으면 음식인가? 근데 자네도 와서 맡아보게. 이거 냄새도 안 나. 근데 자네가 오늘 우리 집에 들고 오려던 건 뭔가? 그거 정말 먹을 수 있는 거 맞아? 나는 말일세. 내가 자네 집에 자라면 자네라도 우리 딸이랑 우리한테 잘할 거라고 기대했네. 근데 이게 뭔가? 더 말할 필요 없으니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여보 뭐해? 이제부터 저 인간은 우리 식구 아니야.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쓰레기통 취급을 받아? 그렇지. 당연하지. 자네 빨리 일어나게. 아니면 질질 끌고 나가는 수가 있어. 장인어른까지 왜 이러세요? 오해입니다. 오해는 무슨? 내가 뭐 없는 소리 했어? 가서 똑똑히 전해. 그래, 나는 이혼할 거고 더는 궁상 맞은 너랑 니네 집이랑은 영영 안 보고 살 테니 그런 줄 알라고. 알겠니? 다시 니네 엄마 집에 가서 오늘 내일 하는 거 많이 먹어. 자기야, 서연 엄마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그날 괜히 홧김에 저희 친정에 와서 체면만 잔뜩 구기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집이며 차며 전부 제 명이었던 터라 이혼당할 줄은 몰랐던 남편이 뒤늦게 모든 걸 다 뺏길까봐 안절부절 난리가 났는데요. 자기 엄마도 그렇고 자기도 절대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며 믿어달라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누가 봐도 그 의도는 불순한 게 맞았는데 제가 그냥 더는 길게 말하기 싫어 집이 좀 어렵다고 한 말에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차에 실어준 시어머니의 됨됨이가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도 말리지 않고 싫어온 남편도 그 밥의 그나물이었는데 이참에 다 갖다 버리는 게 맞는 속 편하고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결심을 하고 협의 이혼 서류를 작성해 시댁에 보냈는데요. 제가 먼저 저희 살던 집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저희 집이랑 1시간 거리인 시댁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그렇게 제가 보낸 이혼 서류 때문에 그 집이 발칵 뒤집어진 모양이었어요. 아무래도 효자 아들이 명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랑 싸워서 집에서 나온 걸로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전화를 해서 자기가 참고 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혼을 하자 하냐며 입에 거품을 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뭔 잘못이 있냐고 따지시는데 저는 이참에 전부 다 말씀드렸죠. 그날 싸주신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라고요. 그날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친정집 쓰레기를 가지고 남편한테 어머니 가져다 드리다고 했는데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죠. 제가 그날 분명히 썩어서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쩜 그걸 저희 친정에 갖다 주라고 싸주실 수가 있어요? 이거 저희 친정 무시하는 거잖아요. 저 기분 나빠요. 야, 그럼 음식을 버리냐? 너도 참 유별나다. 가서 못 먹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버리면 되지. 고작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한다고? 네가 아주 배가 불렀구나. 네, 저야말로 아쉬울 거 없어요. 제가 서연이 아빠보다 더 벌고요. 집이랑 차도 제 거예요. 어머니 아들은 그냥 그렇게 가지시면 돼요. 뭐야? 설마 저희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해주시고 뭐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절약해서 모으신 거 이참에 아들한테 좀 주세요. 그 아들 내내 그것만 기다리고 사는 것 같던데.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피 같은 돈을 왜 주니? 그리고 나도 너 때문에 네 시아버지랑 이혼하게 생겼어. 도대체 왜 드리려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걸 모르시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제발 생각 좀 해보세요. 아무리 아끼고 싶고 욕심이 나도 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어머니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분이세요. 근데 그거 진짜 계속하시면 범죄예요. 저는 더 드릴 말씀 없고요. 어머니 아들한테 1도 미련 없으니 협의 이혼 안 해주면 소송할 거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이대로 순순히 도장 찍으면 집은 팔아서 반은 줄 생각인데 생각 잘해보라고 하시고요. 그 사람
지금 돈 엄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몰랐는데 남편을 내쫓고 나서 남편한테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뭐에 쓰려고 대출을 받은 건지 액수도 좀 되는 것 같았는데 모르긴 모르지만 독촉장 내용으로 봐서는 당장 돈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순순히 도장 찍는 조건으로 집값의 절반을 주겠다고 미끼를 던졌고 남편은 그 미끼를 덥석 물었는데 저희 집이 서울도 아니고 집값이 훅훅 뛰는 신도시도 아니라서 저는 과감하게 집을 팔고 대출금 먼저 상환 후 남은 돈에서 남편과 똑같이 반반 재산 분할로 줘버렸어요. 그 대신 아빠 노릇은 제대로 하라고 양육비 100만 원은 받기로 했는데요. 남편은 당장 눈에 보이는 돈 때문인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이혼했어요. 그리고 저는 친정 근처에 집을 다시 장만했고 친정 부모님 도움받으며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알게 됐는데 제가 이혼한 타이밍이 정말 너무 딱인 거 있죠. 그날 이후 그 인간 앞으로 계속해서 독촉장에 날아온 모양인데 하도 양육비가 밀려서 연락을 해보니 자기 지금 돈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대출을 받았는지 최근에 물었는데 네, 예상은 했는데 주식을 했답니다. 그것도 쥐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의 말만 듣고 해외 주식을 했대요. 그리고 처음에는 생각보다 큰 돈을 벌어 점점 더 빠지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여차하면 자기 엄마가 모은 돈이 있으니 자기가 빚이 있어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하여 정말로 쓸 줄은 모르고 평생 모으는 것만 했던 자기 엄마 재산을 거덜낸 모양이었는데 그 길로 시어머니는 알아누웠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이혼을 했을 무렵 시아버님도 당신 역시 궁상 맞은 여편네랑은 더는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가셨다고 했는데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또 절약정신 때문에 시어머니가 동네 누군가와 싸운 모양이었어요. 그리하여 시어머니도 이혼을 남편 돈 사고가 터지기 전에 이혼을 당하셨는데 결국에 남편은 자기 엄마가 평생 모은 돈 털어먹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야 되는 팔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더 이상의 양육비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마음대로 하라 했습니다. 어차피 그 인간 지금은 나올 돈도 없는 것 같고 나중에 한꺼번에 적금 탄다 생각하고 청구 소송하려고요. 지금은 충분히 제 능력으로 저희 딸 잘 키울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건강한 음식 먹이며 잘 키울 거예요.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주고 싶더라고요. 뭐하러 냉장고에 처박아 놓고 아깝다고 썩히는 건지 저는 평생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를 것 같습니다. 뭐 알고 싶지도 않은데요. 그냥 이대로 평생 안 보고 살면 좋겠어요. 남편만 죽어나겠죠. 그건 그대로 쌤통인데 이혼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이번 생이 아주 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하고 다시 찾은 평화로운 일상에 감사하며 지금은 딸아이와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이번 기회에 저는 사람 보는 눈도 더 키워야 할 것 같네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무조건 걸러야 하니까요. 이상 제가 이혼하게 된 이야기였어요.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디 잘 들어주셨길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도 딸을 위해 더욱 건강하고 열심히 살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수공반 27년 만에 건물주로 거듭난 50대 여성입니다. 말 그대로 저는 27년 동안 남편 없이 살아왔어요. 남편과 사별을 한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한 것도 아닌데 팔자에 없는 과부 인생을 살아왔지 뭡니까? 그건 결혼하고 석 달 만에 홀연히 사라져버린 남편 때문이었어요. 떠나가려든 그냥 떠날 것이지 그 짧은 결혼기간 동안 자식까지 만들어 놓는 바람에
저는 꼼짝없이 남편을 기다리며 살아야 했어요.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건물주가 되었으니 그래도 27년간의 제 인생이 허망한 것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기가 막힌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 어릴 때 꿈은 가정주부였어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월급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내는 아내이자 토끼 같은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게 보람인 엄마. 시부모님 사랑도 듬뿍 받는 며느리가 되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사냐고 질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살아온 과정을 아신다면 그런 말씀은 못 하실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정서적으로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금전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집이었지만 부모님 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자식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저 하나뿐이었는데도 부모님 중 누구도 제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아빠는 건설회사에 다니셨는데 주로 해외 건설 현장에서 생활을 하셔서 1년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였어요. 집에 오셔서도 지인분들한테 인사를 다니시느라 집에서는 잠만 주무시는 정도였어요. 그래도 아빠는 돈을 버느라 해외에 계셔서 그렇다 치지만 엄마는 가정주부였는데도 집에 붙어있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나중에 안 거였지만 저희 엄마는 춤을 추러 다니셨던 거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쭌바람난 아주머니였죠. 아침엔 자고 점심때쯤 일어나 식사를 하시곤 밤이 되면 화려하게 차려입고 춤을 추러 댄스홀에 가셨어요. 그리고는 새벽녘에나 아침에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 살림을 제대로 했겠어요? 집안 살림도 내팽개치고 하나뿐인 딸 자식 끼니조차 챙겨주지 않았는걸요. 제가 어릴 때는 그래도 친할머니가 살아계셔서 엄마가 살림하는 신용은 했었는데 제가 7살 때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는 집에서 저는 봐줄 사람은 없었어요. 오죽하면 생활이 넉넉한 집에 살았던 제가 영양실조까지 걸렸겠어요. 보다 못한 외할머니께서 촌수가 먼 사촌 언니를 집에 들여 살림을 봐주게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언니는 말도 못 듣고 못하는 농아라서 저와 놀아주지는 못했어요. 언니랑 대화를 하려고 제가 언니를 통해 수화를 배우긴 했는데 제가 그리 잘하지는 못해서 언니는 제 입모양을 보고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시장에 갈 때면 저를 꼭 데리고 갔는데 제가 중간에서 상인한테 가격을 묻고 언니한테 알려줘야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이었죠. 말 못하는 언니였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보다 저를 잘 챙겨주었어요. 늘 깨끗하게 빤 옷을 잘 다려서 입혀주고 아침마다 밥도 챙겨주고 머리도 예쁘게 따주곤 했으니까요. 저한테는 참 고마운 언니였지만 언니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아야 했어요. 제가 언니랑 시장에서 수화하는 걸 본 같은 반 아이가 학교에 소문을 내버린 탓이었어요. 니네 언니 벙어리라며? 말도 못해서 어버버버 그런다며. 그럼 너도 벙어리 되겠네? 말도 안 되는 무논리로 무작정 놀리는 애들 때문에 언니랑 밖에 나가기는 꺼려졌어요. 언니가 시장에 가자고 하면 싫다고 소리를 질러댔죠. 싫어. 언니 때문에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나 이제 언니랑 시장 안 가. 언니랑 같이 다니면 나도 벙어리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철이 없던 저는 착한 언니 가슴에 못질을 해댔어요. 그런데도 언니는 여전히 제게 잘해주었어요. 엄마 대신 밥도 챙겨주고 빨래도 해주고 숙제도 도와주었거든요. 그런 언니와 헤어지게 된 건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한국에 오실 때마다 언니 선물을 사오시곤 했었는데 엄마 눈에 그게 거슬렸던가 봐요. 평생 내 선물은 안 사오는 양반이 명의 선물은 왜 그렇게 주구장창 사온대요? 말 못하는 병신이라도 젊고 탱탱하니까 그렇게 좋아요? 말해봐요. 나 몰래 명이랑 뭔 짓 했어요? 말해보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희경이 돌봐주는 게 고마워서 루즈 하나 사다 준 거 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당신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런 쓸데없는 생각밖에 못하느냐고. 애초에 당신이 제대로 살림하고 살았으면 명희를 왜 집에 데려왔겠냐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누구한테 큰 소리야? 그딴 소리 할 거면 살림이나 제대로 하라고. 아빠가 집에 와 계신 열흘 동안 부모님은 매일같이 명희 언니 문제로 다투셨어요. 엄마는 언니를 내보내겠다고 하고 아빠는 그럼 살림도 그렇고 저는 누가 돌보냐고 말리시고 창과 방패처럼 맞서셨죠. 지난 몇 년 동안 한 방에서 함께 지내며 언니한테 정이 들었던 저는 헤어지기 싫었지만 부모님이 제 뜻을 따라주실 리 만무했어요. 결국 언니를 집에서 내보내는 걸로 두 분의 다툼은 마무리 지었거든요. 국민학교 졸업을 앞두고 명희 언니마저 집을 나가게 되자 저는 다시 예전처럼 모든 걸 제 손으로 해결해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사이 제가 머리가 꽤 컸다는 것과 명희 언니랑 시장도 다니고 집안 살림하는 걸 어깨너머로 본 덕에 밥을 하고 빨래하는 정도는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명희 언니만 내보내면 집안 살림은 자신이 하겠다고 했던 엄마는 아빠가 다시 외국으로 떠난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집안일은 하지 않았어요. 며칠에 한 번씩 파출부 아줌마를 불러서 청소를 시키고 음식을 만들게 할 뿐이었죠. 이럴 거면 왜 언니를 내보낸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빠가 완전히 한국을 돌아오신 건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어요. 10수년간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해오신 덕분에 본사의 요직으로 오르시게 됐거든요. 아빠의 승진으로 기뻐하는 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에는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로 부모님의 이혼이었죠. 아빠가 해외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힘겹게 일해서 번 돈을 엄마가 날려버린 걸 아빠가 알게 되신 게 화근이었죠. 엄마는 춤바람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남자들과 연애도 해오셨던가 봐요. 엄마가 만난 남자들은 대개 춤선생이라고 불리는 제비들이었고 그들한테 저희 엄마는 큰 손으로 통했어요. 돈도 잘 쓰는데 남편이 한국에 없어서 불륜으로 걸릴 위험도 없는 안전빵이었죠. 그러다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시면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아빠 눈을 피해 여전히 춤을 추러 다니던 엄마가 아빠가 고용한 업체 사람들한테 꼬리가 밟힌 거죠. 야, 너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제비 새끼들 주머니나 채워주고 있었냐? 네 새끼는 밥도 안 챙겨줘서 영양실조까지 만들어 놓고 사내놈들 끌어안고 춤출 생각이 들었냐고. 그 지랄하고 다니면서 네 대신 네 새끼 챙기는 명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느냐 말이야. 내가 누구 때문에 춤을 추게 됐는데?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신혼 초부터 밖으로만 놔두는 당신 때문에 외로워서 그런 거라고. 넌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내가 너처럼 놀러 다닌 거야? 식구들 먹여 살리겠다가 해외까지 나가 그 고생을 하고 돈 벌어온 거잖아. 됐다. 길게 말할 거 없어.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 나가면 그간 네가 해먹은 내 돈 네 친정 부모한테라도 다 받아낼 테니까 결정해. 내일 아침까지 내 눈앞에서 사라지던지 아니면 네 부모랑 같이 길바닥에 나앉든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제발 나 내쫓지는 말아요. 같이 산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요. 여보, 한 번만 나 봐줘요. 네? 같이 산 정? 야, 까놓고 말해서 너랑 나 사이에 그런 정이 어딨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부비고 산 기간을 따져봐도 1년도 안 될 텐데 차라리 니랑 붙어먹던 제비놈이 너랑 산 기간은 더 길겠다. 길게 말해봐야 이만 아프니까 좋은 말 할 때 짐 싸서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결국 엄마는 다음 날 짐을 싸서 집을 나가셨어요.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발급받았던 등본에 엄마 이름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때 두 분이 이혼까지 마무리 지으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집을 나간 뒤로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낮 시간에 집에 오셔서 청소와 빨래, 그날 먹을 반찬들을 만들어주셨어요. 엄마가 있을 때도 늘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제 일상이 변한 건 별로 없었죠. 안방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엄마에게서 아빠로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빠가 엄마보다 조금 나았던 건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오셔도 꼭 제 방문을 열고
제가 자는 모습을 보고 가신다는 거였어요. 그게 제가 아빠한테 느꼈던 유일한 부모의 정이었어요. 시간은 흘러 고3이 되었고 수능 첫 세대였던 저는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수학 능력 시험을 봐야 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나눠진 대학에 원서를 넣을 수 있었는데 사실 저는 딱히 가고 싶은 대학도 없고 그렇다고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담임선생님이 제 성적에 맞게 골라주셨어요. 그렇게 고른 곳은 모 전문대 항공운행학과와 또 다른 대학의 비서학과였어요. 희경이 넌 키도 크고 인물도 되잖니. 그러니까 승무원이나 비서 쪽으로 가면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선생님이 골라주신 대학에 원서 넣을게요. 얘는 그래도 네 미래가 달린 일인데 부모님이랑 상의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왜? 부모님이 많이 바쁘셔? 담임선생님은 저희 아빠와 학부모 상담을 하길 원하셨지만 아빠는 회사 일이 바쁘시다며 불참 통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선생님이 정해주신 대학에 원서를 내게 되었고 그중 한 곳에 합격해서 그리로 가게 되었어요. 서울에 있는 모 전문대 비서학과였죠. 애초에 비서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전공 과목에 열의는 없었어요. 그저 남들보다 처지지 않는 정도로만 공부를 했던 것 같네요. 4년제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보다 2년 먼저 졸업을 하게 된 저는 취업전쟁에도 2년 먼저 뛰어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아빠의 재혼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쪽은 오 여사님이야. 앞으로 네 새엄마가 되어주실 분이지. 오 여사, 이쪽은 내 딸 희경이야.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예쁘네. 아빠를 쏙 닮았구나. 아빠 앞에서 그런 건지 새엄마는 저를 보며 활짝 웃어주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빛은 싸늘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고 아빠를 닮았다니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저는 외탁을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엄마랑 얼굴이 똑같다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요. 그런 저를 보고 아빠를 닮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취직을 핑계로 집을 나와야겠다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두는 건데 전문대 졸업장에 그냥 전향한 제 성적으로는 괜찮은 직장에 원서조차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조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꼭 서울이어야 돼? 지방도 상관없다면 이 회사는 어떨까?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규모도 꽤 크고 나 아는 지인이 여기 근무하는데 근무 조건이 괜찮다고 하더라고. 생각 있으면 한번 넣어볼래? 그때 조교를 통해 소개받은 회사가 바로 저희 시아버지 회사였어요. 비록 지방에 있는 회사였지만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택까지 마련된 회사라서 당장 집을 나오고 싶어 했던 저에게 딱 맞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바로 그 회사에 원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합격을 했고요. 아빠는 꼭 지방까지 내려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냐고 투덜거리셨지만 그게 바로 제가 이 회사를 원했던 가장 큰 이유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어요. 그럼 아빠가 그쪽에 방을 구해줄게. 사택이라고 해봐야 제대로 된 곳이겠니? 그러자 새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그러더군요. 어머 이도 참. 신입이 까탈 부린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일단은 사택에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정 안 되겠으면 그때 나오면 되죠. 직장 생활이라는 게 나 혼자 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안 그러니 이경아? 그다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택에서 사는 게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새엄마 말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22에 집을 나와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집을 떠나 처음으로 나 혼자 살게 된 사택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원룸이었지만 주방과 미닫이 문으로 나뉘어 있어서 음식 냄새가 방까지 들어올 염려도 없고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회사에 출근해보니 출근 첫날부터 앞으로의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비서라는 직업이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폼나고 세련된 직업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잔심부름은 당연히 제 몫이고 식당 예약해 회장님 가족들, 항공권 예약, 그 밖에 집안 경조사까지 스케줄표에 표시해서
회장님이 잊지 않으시도록 미리 선물 준비까지 해야 하니 이건 뭐 그 집 종살이랑 다를 게 없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사모님은 툭 하면 골프 치러 갈 때나 개모임에 나갈 때 저를 불러내서 수행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기도 했어요. 선배가 그러는데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일수록 회사 일과 집안일의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진작에 알았다면 이런 곳에 취직하지 않는 건데 뒤늦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남의 돈 받아가며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그때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사표를 내야지 결심하며 출근하던 저는 무사히 1년을 버텼고 이제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잡히게 되자 나름 꾀를 부릴 줄도 알게 되고 전에는 온종일 달려들어도 끝내지 못했던 일들도 전화 한두 통으로 가뿐히 마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입사 초에 써두었던 사직서는 휴지통으로 들어간 지 오래였죠. 회장님 가족들과도 많이 편해져서 사모님과 따님을 모시고 아드님이 있는 뉴욕으로 동행하기도 했어요. 제 영어 실력이 그리 능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호텔 체크인을 하고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쇼핑을 하는 정도는 가능했기 때문에 사모님도 꽤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미국 여행도 하고 저한테도 나쁜 건 없던 일정이었죠. 미국에 있는 아들을 본다고 들떠있던 사모님이었지만 정작 아들을 만난 건 뉴욕에 도착하고 4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도 그때 처음 이 집 아들이자 미래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의 첫인상은 꽤 차가워 보였어요. 자기 엄마랑 여동생한테도 쌀쌀맞게 구는 게 아버님과는 완전 다른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학교 수업이 있다는 핑계로 커피 한 잔 마시고는 바로 일어나 가버렸고 이틀 뒤 공항으로 배웅 나온 게 다였어요. 이럴 거 뭐하러 그 비싼 돈을 내가며 아들 본다고 뉴욕까지 온 건가 싶더라고요. 사모님도 저랑 같은 생각을 했는지 공항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애한테는 한 며칠 같이 지내면서 쇼핑도 하고 드라이브도 했다고 말할 테니까 모른 척해. 안 그랬다간 상준이 녀석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난리를 칠 테니까. 임비서, 내 말 알아듣겠지? 그래도 엄마라고 아들이 남편한테 신소리 듣는 게 싫었는지 사모님은 면세점에서 제 손에 명품 지갑을 하나 쥐어주시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저야 나쁠 거 없는 거래였죠. 거짓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만 다물어 달라는 거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집 아들이 어떤 놈이든 저랑은 상관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듬해 들어 갑자기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저와는 사적인 대화는 거의 하지 않으시던 회장님이 은근슬쩍 이것저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결혼할 사람은 있는지, 집에서 결혼하라는 말은 없으신지, 어떤 남자가 이상형인지 등을요. 처음엔 혹시 결혼한다고 갑자기 퇴사할까봐 그러시나 했는데 점점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시는 통에 조금씩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직장 내 성희롱이랄까 오피스 와이프랄까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면서 혹시 회장님이 딸 같은 나이인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해서요. 그래서 친한 선배한테 상담을 했더니 모든 건 증거로 남겨놔야 나중에 탈이 없다고 다음에 또 그런 질문들을 하면 녹음을 해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형 녹음기까지 사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는데 완전 헛다리를 짚은 거였더라고요. 임비서, 전에 뉴욕에 가서 우리 상준이 만난 적 있다고 했지? 임비서가 보기에 내 아들이 결혼 상대자로 어때? 회장님의 질문에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건가 싶어서요. 그래서 대답도 못하고 눈만 꿈뻑이고 있었더니 나는 임비서가 내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어. 사람들한테 말 옮기는 일도 없고 일 처리도 확실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말이지. 사장님이 제게 호감을 가지신 건 위에 열거한 이유들 외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농아재활시설에 기부금을 전달하러 가곤 하는데 그때 그 시설에 있는 분들과 작은 행사도 열곤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시설에 있는 아이와 제가 수화로 대화를 나누는 걸 회장님이 보신 거예요.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회장님이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언제 수화까지 배웠냐고요. 그래서 어릴 때 저를 돌봐주었던 친척 언니가 농아여서 자연스레 수화를 배우게 됐다고 하자 회장님이 자기 어머니도 농아였기 때문에 이 시설에 후원을 하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직원들 중에 수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 일로 저를 예쁘게 보셨던 것 같았어요. 그때 이후로 제게 말도 잘 걸어주시고 출장 다녀오시면 향수며 립스틱 같은 선물도 자주 사다 주셨거든요. 실장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회장님이 비서한테 그런 선물을 사다 주신 건 처음이라고 저를 많이 예뻐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감으로 생각을 하신 건지. 그래도 그때까지는 회장님 마음이 어떻든 간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당사자인 저와 남편이 서로에 대해 아는 게 없었거든요. 서로에 대해 뭘 알아야 좋아지든 싫어지든 할 텐데 이건 뭐 미국에서 잠깐 얼굴 본 걸로 결혼 얘기까지 꺼내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거기다 부수적으로 집안 형편도 한몫했어요. IMF 때 아빠가 다니던 건설사가 파산을 하는 바람에 아빠가 직장을 잃으셨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다가 그것마저도 잘 안 돼서 돈을 많이 잃은 상태였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새엄마와 이혼까지 하시면서 집도 팔고 작은 전셋집에 살면서 동네 인테리어 업자 밑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시댁과는 차이가 나도 한참 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결혼은 애초에 될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 사람이 미쳤나 싶었죠. 다짜고짜 회사로 찾아와 데이트 좀 하자고 생떼를 쓰는데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어요. 근무 시간이라고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하자 퇴근 시간에 맞춰서 다시 회사로 왔더라고요. 몇 번을 거절하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글쎄 남편이 데려간 곳이 다름 아닌 패스트푸드점인 거예요. 데이트하자고 그렇게 난리더니 고작 이런 데로 온 건가 싶어서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나를 두고 장난을 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문한 햄버거를 들고 자리로 돌아온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을 할 수도 있었지만 솔직한 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로 했어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 가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10수년을 보냈잖아요. 내 입에는 고급 스테이크보다 이 햄버거가 더 잘 맞아요. 내 입맛이 그리 고급이 아니라는 건 아내가 될 사람한테도 좋은 걸 거예요. 7첩 반상이니 12첩 반상이니 그딴 걸 요구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밥하기 싫으면 햄버거 하나 입에 물려주면 되잖아요. 나 꽤 쉬운 남자죠? 이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아버지 회사를 보고 나를 잡으세요. 그 회사 어차피 내 손에 들어올 거니까요. 어때요? 꽤 매력적인 조건 아닌가요? 결혼을 하는데 사랑을 따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거 살아보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귈 때 죽고 못 살던 사람들도 몇 년 지나면 사니 못 사니 하는 거 봐요. 결혼은 조건 보고 잘 맞춰가며 살 수 있는 사람이랑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봅시다. 내가 잘해줄게요. 조금 당돌하게 들리는 남편의 말이 이상하게 틀린 것 같지만은 않았어요. 내 객관적으로 조건만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 득을 보는 건 저일 텐데 제가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만나보기로 했고 교제를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돼서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신혼을 시댁에서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따로 혼수를 준비할 필요도 없었고 결혼식도 시댁이 있는 지역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식 비용 역시 아버님이 전부 내주셨어요. 저는 말 그대로 몸만 가지고 시댁에 들어간 셈이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둔 저는 어머님께 살림을 배우게 되었고 남편은 회사에 들어와 아버님 밑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을 택한 게 아버님께서 회사를 물려주는 조건 중 하나였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 수 있었죠. 그동안 미국에 살면서 한국의 직장 문화를 접해본 적 없는 남편은 처음엔 꽤 힘들어했어요.
회장 아들이라서 누가 시비를 걸거나 일 못한다고 갈구는 선배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남편은 평소대로 출근 시간에 맞춰 아버님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넘도록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야근을 하나 싶어 회사에 전화해봤더니 오전에 전화를 받고는 급하게 회사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12시가 넘도록 연락도 없고 끝내 다음 날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친구한테 일이 생겨서 미국에 잠깐 다녀온다고 하더구나. 갑자기 연락을 받고 간 거라서 너한테 얘기를 못하고 간 모양이다. 너무 걱정할 거 없다. 곧 돌아올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남편이 어디로 간 건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서도 기다리면 올 테니 조바심 내지 말라고 하셔서 일단은 남편한테 연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유독 그날따라 밥 짓는 냄새가 역하게 느껴져서 헛구역질이 다 나더라고요. 그걸 본 어머님이 아무래도 애가 들어선 것 같다고 병원에 가보자고 하셔서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예상대로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시부모님은 마음 졸이지 말고 기다리라고만 하시니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 가까이 되자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로 찾아갔어요. 집에는 어머님이 계셔서 편하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버님 방으로 직접 찾아갔던 거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희경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상준이 말이다.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학 시절에 동거를 하던 여자가 있던 모양인데 그 여자가 상준이 애를 낳은 모양이다.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미 헤어진 뒤라서 상준이도 그 사실을 몰랐다더구나. 너한테는 면목이 없다. 하지만 희경아, 너만 괜찮다면 지금처럼 내 며느리로 살아주지 않겠니? 상준이 애까지 간지 마당에 널 다른 집으로 보낼 수도 없고 설사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그러고 싶지 않구나. 대신 네가 원한다면 회사도 너한테 물려주마. 염치 없는 이 시애비 부탁을 들어주겠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전 여자친구와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간 남편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고요. 갈 거면 그냥 갈 것이지 애까지 만들어 놓고 가는 바람에 저는 꼼짝없이 떠날 수도 없게 된 거잖아요. 그날 밤새도록 5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혼을 하고 애를 지울까? 아니면 애는 낳고 양육비랑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까? 그것도 아니면 이대로 살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뭐가 나은 결정인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은 흘렀고 조금씩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입덧을 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때부터는 먹고 싶은 게 하도 많아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마침 아버님이 퇴근길에 딸기를 사오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갑자기 딸기 생각이 나서 잠깐 나가 사올까 생각했었는데 잘됐다 싶었죠. 딸기를 씻으면서 그 자리에서 몇 개를 집어먹었나 몰라요. 평소 같으면 시부모님 드실 건 먼저 챙겨드리고 제 입에 넣었을 텐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제 입에 넣기 바빴거든요. 그 모습을 본 아버님은 다음 날부터 퇴근 전에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희경아, 오늘은 뭐가 먹고 싶니? 그날 족발이며 순대, 복숭아에 붕어빵까지 다양한 메뉴를 읊어댔고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퇴근길에 그것들을 사다 주셨어요. 원래는 남편이 해야 할 일들이었지만 남편이 집을 나갔으니 아버님이 대신 음식을 사다 나르게 되신 거예요. 어머님께는 죄송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미안한 마음보다는 먹고 싶다는 욕망이 더 커서 염치 없이 넙죽넙죽 받아먹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산딸이 다가왔고 남편 없이 시부모님과 함께 산부인과로 향하게 되었어요. 6시간 진통 끝에 낳은 제 아들은 신기하게도 시아버지 얼굴을 꼭 닮았더라고요. 아이를 처음 보고 흠칫 놀랄 정도로 말이죠.
안 그래도 첫 손주라서 귀여울 판에 자신을 꼭 닮기까지 하자 아버님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손자를 안고 기뻐하셨어요. 어미새가 입에 먹이를 물고 둥지로 날아드는 것처럼 아버님은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먹거리와 손자를 위한 선물을 사들고 오셨어요. 아직 개월수가 안 돼서 신기지도 못할 운동하며 동화책과 장난감까지 수두룩하게 쌓일 정도로 말이죠. 어머님께서는 제가 남편복은 없어도 시아버지 복은 있나 보다고 하실 정도로 아버님은 제게 잘해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부정을 모르고 살았던 저로서는 생소한 경험이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이 집을 나가기 싫어지더라고요. 비록 남편은 없지만 여기서 시부모님 사랑을 받으며 우리 아들과 함께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눌러 살기로 결심을 했고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네 집이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마음 편히 살거라. 어머님도 가져보지 못한 집 명의를 며느리 명의로 바꾸자 시집간 시누이가 찾아와 볼멘 소리를 하긴 했지만 아버님 뜻이 완고해서 어쩌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아들을 키우고 사는 동안 시부모님께서는 마치 친부모처럼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그러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시어머니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이후에는 아버님과 셋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자 주변에선 남편도 없는 집에서 며느리랑 시아버지가 사는 게 보기 안 좋다고 분가를 하라고 그러더군요. 하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님께서 애 아빠가 해야 할 아빠 몫을 대신해주고 계셨거든요. 함께 대중 목욕탕도 가주시고 자전거도 가르쳐주시고 그 밖에도 제가 해주기 어려운 부분들을 채워주고 계셨으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님은 제게 있어서 친정 아빠보다 더 친부모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떨어져서 살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가를 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딱 잘라 거절하곤 했어요. 언제 잘할까 싶었던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아버님이 함께 입학식에 참석해 주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전보다 많이 기력이 약해지셨는데도 여전히 우리 모자에게는 든든한 바람막이셨어요. 그런데 세월에 장사 없다고 회사를 사위한테 물려주시고 일선에서 물러나자 아버님이 부쩍 기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진작부터 제게 회사를 맡아보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제가 10수년간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라서 회사를 이끌어갈 자신이 없어 거절을 했고 그 바람에 아버님이 계획보다 오래 회사 일을 맡아오시느라 많이 힘에 부치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일을 그만두시고는 순식간에 늙어버리시더라고요. 긴장이 풀려서 그랬던가 봐요. 어느새 허리도 많이 굽으시고 거동도 전보다 많이 힘들어지셔서 고양이 돌보는 걸로 하루를 보내시곤 했어요. 그러다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는 요양병원에서 지내게 되셨죠. 매일 오후에 아버님 드실 간식을 사서 병원에 들리는 게 제 일과 중 하나였어요. 가서 아버님께 과일을 깎아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다가도 어느새 잠들곤 하셨어요. 주무시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이상하게도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신 친정 아빠보다 더 내 아빠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날도 저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홍시를 사서 병원으로 향했고 홍시 하나는 다 드시고 잠이 드신 아버님은 그대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간병인 아주머니는 잠든 채로 편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큰 복도 없다며 좋은 곳으로 가셨을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친정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눈물이 나지는 않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장례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갑자기 장례식장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27년 전에 집을 나갔던 남편이 영정 앞으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장례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그래도 아버님 장례식에는 찾아온 거였죠. 영정 앞에서 절을 한 남편은
저를 쓱 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아들을 보고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얘가 내 아들이야? 자기 아들을 처음 보고 하는 소리가 고작 내 아들이냐라니. 정말 인간 쓰레기 그 자체였어요. 적어도 저와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미안한 기색은 하나 없이 법무팀장을 불러 유산 얘기부터 꺼내더라고요. 회사를 사위한테 물려주었다는 소리에 한바탕 난리를 쳤고 그 밖에 유산은 유언장 집행 때나 돼야 알 수 있다고 하자 집행 날짜를 좀 당길 수 없냐고 닥달했어요. 그런 제 아빠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던 아들은 제게 조용히 그러더군요. 엄마, 저 사람이랑 같이 안 살아서 다행이야. 할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온 건지 모르겠네. 아들의 말에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아버님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남편의 등장으로 싹 씻기는 기분이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유언장 집행이 있기까지 남편은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혼자도 아니고 자기 부인과 아들까지 데리고 말이죠. 남편은 마치 점령군처럼 집으로 쳐들어와서는 아버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를 만류하는 제게 그러더군요. 이참에 우리 서류 정리도 하자고. 아버지가 하도 반대를 해서 내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저렇게 되신 마당에 내가 더 참을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이 집도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당신이 나가줬으면 좋겠어. 미국 집 정리하고 들어올 생각이거든. 집이 낡아서 리모델링도 싹 해야겠으니까 가능한 빨리 비워주면 좋겠는데? 뭐라고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당신이 뭔데 나보고 내 집에서 나가라 말아요? 아직 경황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나 본데 이 집 4명이로 된 지 한참 됐다고요. 부모 부양도 안 한 사람이 부모 집은 탐이 나나 보죠? 어이가 없어서 정말. 말이 났으니 말인데 오후에 유언장 집행 끝나면 바로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집안에 있는 물건도 함부로 손대지 말아주시고요. 아 그래. 이 집이야 그동안 네가 시부모 부양한 값이라고 해줄게. 그런데 그거는 알고 있지? 부모 유산한 배우자랑 재산 분할에서 빠진다는 거. 난 내 몫의 유산만 챙기면 되니까 집은 당신이 먹든 말든 하라고. 그제야 남편은 서재에서 나갔고 저는 남편이 어질러 놓은 서류며 책들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중요한 서류 파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파일 안에는 남편이 아버님께 써드린 공증각서가 있었어요. 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죠. 아마도 남편이 이걸 찾느라 서재를 뒤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몰래 서류 파일을 아들방에 숨겨두었어요. 오후가 되자 시누이 내외와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바로 유언장 집행이 시작되었죠. 회사는 딸 내외한테 남기고 현금과 부동산은 제 아들한테, 그리고 제 앞으로는 200억대 건물을 남기셨어요. 남편에 대한 건 언급조차 없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아들인 자신한테 한 푼도 안 남기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어요. 이거 절대 용납 못해. 나 소송을 걸어서라도 내 목숨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그러자 회사를 물려받은 시누이가 따지고 들었어요. 오빠가 무슨 권리로?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 와서 권리 주장이야? 자기 부인이랑 아들까지 버리고 나간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뭐 이 기집애야? 그래, 너는 회사 챙겼다 이거지? 근데 서열로만 봐도 내가 너보다 위야. 까불지 마. 소송만 걸면 그 회사 당장 내 손에 들어온다고. 건방지게 어디서 까불어?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 꼴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변호사를 살짝 불러 아버님의 서류 파일을 건넸어요. 남편이 쓴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이 각서의 경우 공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확인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남편한테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미국으로 떠날 때 아버님 앞에서 각서 쓴 거 기억 안 나요? 변호사 공증까지 받았던데? 기억 안 나냐고요. 그 각서에 따르면 당신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자식으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유산도 당연히 당신한테 돌아갈 몫은 없는 거고요. 방금 변호사님한테 확인해보니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라고 하더군요. 그럼 얘기 끝난 것 같은데? 더 이상 난동 부리지 말고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까 말했죠? 이 집, 4명이의 내 집이라고. 집 주인으로서 말하는데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고 각서를 직접 봐야겠다고 했지만 그 인간이 혹시라도 각서를 찍거나 훼손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본을 보내주기로 하고 집에서 내쫓았어요. 다음날 공증각서 서본을 받아본 남편은 아침부터 집으로 찾아와 제가 상속받은 건물이라도 달라고 졸라댔어요. 제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대문 밖에서 인터폰에 대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갈 때는 간다는 말 한마디 없던 인간이 돈 앞에서는 참 비굴하더군요. 그래서 업체에 연락해 집 앞에 죽치고 있던 남편과 그 가족을 치워버렸어요. 며칠을 집 앞에 찾아와 돈을 달라고 때려쓰던 남편은 제가 남편의 아내 앞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엄포를 놓자 그제야 더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과 저는 잘못된 만남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남편을 통해 우리 아버님같이 멋진 분을 시아버지로 모실 수 있어서 그거 하나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돌아가시는 마당에도 저와 제 아들을 끔찍이 생각해 주셨던 아버님이 오늘따라 그리워지네요. 부디 하늘에서는 우리 모자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지내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